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서넌버그 지음 김혜성 엉균통합의학연구소의 연구회 감수. 제 책을 읽어가는 중에서 대화의 매개체 반려식품에 대해서 반려식품의 이제 유실에서 연구진은 이제 4주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또 완료한 후에 참가자의 뇌를 기능적인 자가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다. fMRI 촬영은 두 가지 조건에서 실시했는데, 한 번은 편안하게 쉬어서 안정된 상태에서 찍고, 다른 한 번은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얼굴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찍었다.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유발한 것은 같은 사진을 본 특정 불안 장애를 앓는 환자의 뇌를 fMRI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뇌의 활동 패턴이 변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두 가지 조건 모두 유익균을 먹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뇌 활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전두엽, 전전두엽, 측두엽 피질, 수간 주위 회색질 등 뇌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몇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들 영역은 불안장애, 통증인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뱃속에 사는 수백 종의 미생물 중에서 고작 4가지 별것 아닌 유산균이 뇌 곳곳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다니 믿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한 달 동안의 요구르트를 하루에 2번 먹는 것만으로도 뇌 활동 양상을 가시적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사람도 장미생물청과 뇌의 사이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샘솟기 마련이다. 뇌 검사 영상의 차이가 정신 건강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4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뇌 기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걸까? 화학물질을 직접 보내서일까? 아니면 더 우회적인 경로를 돌아갈까? 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 장미생물 대부분의 기본 옵션일까? 아니면 소수의 균주만 가진 특별한 지능일까? 요즘 약들은 부작용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미생물의 그런 부작용 없이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질문들은 앞으로 학계를 연구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 건설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람에서도 병원균이 불안 증세를 일으키거나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우울증을 개선하는지는 아직 한참 더 두고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박테리아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 쌍박테리아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관계가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선언하기까지 앞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사전조사격이다.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푼 준비 운동을 한 것이다. 본 경기에서는 인체에서 장미생물총이 하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장미생물총 조작을 통해서 인간이 내외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미리 경고하지만은 내가 워낙 복잡하고 신비한 장기라 연구 진행 속도는 무척 더딜 것이다. 참 연구는 되고 있지만 확실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뇌와 장미생물총을 평생의 동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미숙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신생아의 장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면역계는 미약하기 짝이 없으며 뇌는 몇 년이 더 흘러야 그럴듯한 신경 정보망을 갖춘다. 갓난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미생물총이란 게 아직 없으므로 뇌 장관 축도 장미생물총이 자리 잡는 폭발적인 성장기에 함께 형성된다. 그런데 장미생물총 구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뇌 장관 축도 달라질까? 첫 돌까지 한 해는 장미생물총이 정착하느라고 정신없는 혼돈의 시기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구축되는 장미생물총 사회가 내 장관축이 바로 서는 데 기여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결정할까? 만약에 장미생물총 자리가
4회짜리 잡는 동안 일이 잘못되어도 내와 장미생물청 사이의 연락망에는 이상이 없도록 금방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아기의 뱃속 세상의 형태를 갖추고 안정을 찾는 시점의 장미생물청 조성이 평생의 내 기능을 결정할까? 사람은 이는 평생에 걸쳐서 발달하지만 특히 생애 첫 몇 해에 매우 중요하다. 어릴 적의 경험이 내 물리적인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그대로 고치고 우울증, 불안장애, 다양한 정신장애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 상태도 좌우한다. 이렇듯이 유년기가 뇌와 장미생물청 모두의 발달에 중차대한 시기인 걸 보면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정신건강은 처음부터 둘이 아닌 하나인 것 같다. 아이의 뇌는 장미생물이 만든 화학물질이 시력을 타고 넘어와 영향을 주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 아기가 모유를 끊고 고형식으로 넘어가는 이후기에 처음으로 고기를 입에 대거나 발효식품을 처음 접하는 식단 변화를 겪으면 장미생물청 조성이 갑자기 달라져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장미생물청 대사산물의 종류도 급변한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균성 장염에 걸리거나 항생제를 처음 맞았을 때도 장미생물청과 숙주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확 달라진다. 장미생물청이 운영하는 제약공장은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가동을 시작해 아기의 뇌가 발달하는 단계마다 제품의 종류와 양을 바꿔가는 것이다. 장미생물청과 우리 뇌 발달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현재 지식 수준은 신생아의 장미생물청만큼이나 미숙하다. 앞서 우리는 무견지는 통증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무모할 만큼 겁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살펴봤다. 이런 증상들은 장미생물청을 심어주면 정상으로 들어온다. 단 치료 시기가 반드시 어릴 때여야 한다. 때가 너무 늦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게 된다. 이처럼 사람의 경우도 어릴 때의 미생물 경험을 어떤 식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내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어른인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보이는 미묘한 성격 차이, 모두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간직했던 장미생물청 생태계가 남겨놓은 유산일지도 모른다. 비슷하게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과도한 공포를 느끼거나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은 장미생물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간성 내병증, 다발성 경화증 등 장미생물청 조성의 변화가 증상 변화를 불러오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항생제 과용과 MAC 비중이 적은 식단 등으로 인한 장미생물청 변화는 서양에서 비만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자폐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확산시키는 원인 인자로 지목된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식단을 조절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생균 섭취량을 늘리고 항생제와 항균용품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망가진 장미생물청을 복구할 수 있다면 현대인의 정신 회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내 장미생물청 촉의 건강을 보강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그래도 막 싹이 든 이 신생 연구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위약과 비교한 임상 연구 데이터가 전무하지만 장미생물청 건강 도모가 사람의 정신건강도 개선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망상은 절대 아니다. 지금도 장미생물청 생태계와 우리 뇌의 상태를 재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방법이 있다. 바로 MAC가 풍부한 식이요법으로 장미생물청을 잘 먹이고 항생제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아기에게 엄마제를 물리고 안전한 범위에서 환경미생물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챕터 7. 똥을 먹는 자 살찌하니 미생물 신분 세탁. 게놈은 한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을 정의한다.
사람은 자신의 DNA를 본인의 의지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유전자의 질병 정보가 적은 사람은 그 병에 그대로 걸릴 수밖에 없다.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더라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유전물질을 뜯어 고치는 일명 유전자요법은 현재 의학기술로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독불장군 개놈과 달리 마이크로바이옴은 더 융통성이 있어서 건강검진과 질병 완치를 소망하는 인류에게 훨씬 협조적이다. 장위생물은 인체 건강과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개놈보다 다루기 훨씬 쉽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장석의 병원균 하나가 병을 일으키는 독소를 분비하는 경우 이놈 하나만 채취하면 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 또 장위생물 정리에 중요한 기능 하나를 하지 못하거나 핵심 멤버 유익균이 뱃속 생태계에서 빠져 있다면 그런 균질을 넣어주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위생물청의 가변성은 인간의 건강을 도모할 강력한 수단이 되어주므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밝은 미래. 파티 불청객. 장염, 배달, 식중독, 여행자, 설사, 몬테스마 복소 등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위장염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앓는 흔한 병이다. 어릴 때 발병하는 위장염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성 설사가 가장 흔한데 개발도상국에서 5세 미만 소아의 사망 원인 상위권에 자리하기도 한다. 서구권에서는 위장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지만 위장염 자체의 빈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감염성 설사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외래까지 합치면 환자 수가 수백만 명에 넘는다. 통틀어 미국 국민의 한 해에 겪는 급성 설사는 약 2억 건에 달하는데 이런 감기 유병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이 중에 미생물이 용의자로 지목된 증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집단식 중독 사건의 단골 손님인 노로바이러스, 덜 익은 달걀부터 땅콩, 버터같이 사실상 모든 음식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 오염물과 물을 통해서 퍼지는 기생충 지아르디아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감염성 미생물은 우리의 주변 환경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살면서 어떤 경로든 맞닥뜨려서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감염성 설사에 특히 취약하다. 게다가 이런 고위험 계층은 유아원, 학교, 노인정, 병원 등에 모일 일이 많으므로 감염성 병원균이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병원성이 있는 미생물이 소화관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병에 걸릴지 아닌지는 수많은 인조들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병원균의 소화관을 따라서 이동해 대장에 이르면 시끌벅적한 장미생물총 세상과 마주한다. 이때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유익균들은 똘똘 뭉쳐서 살모넬라나 C. 디피실리와 같은 아기를 띤 침입자들을 경계한다. 한창 물오른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을 때처럼 말이다. 이처럼 집단으로 불청객 병원균을 배척하는 장미생물총의 성질을 하기 위해서는 군집저항이란다. 방어 방식은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다. 첫째, 장미생물총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해 자원을 선점함으로써 애초에 병원균이 발을 붙이지도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게 막는다. 둘째, 일부 장미생물총 견주가 살균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병원균을 죽인다. 셋째, 이것은 간접적인 방식인데 장미생물총이 면역기를 부추겨서 방어 활동을 강화하게 한다. 이렇듯 형사위는 장미생물총이 병원균을 쫓아내는데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기에 항생제 때문에 잠깐이라도 장미생물총이 약화되면 병원균은 이 전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불로 불길을 잡다. CDP실리에서는 중증설사와 장염증을 일으킨다. 이 병원균의 감염 확률을 높이는 위험제가 여럿이 있는데 항생제는 그 정상위권을 차지한다. 항생제는 장미생물총 생태계 전체를 불길에 휩싸이게 한다. 개중에 살아남는 균수도 있지만 항생제 폭격을 맞은 장미생물총 세상은 전소되어 황폐해진 숲처럼 불과 얼마 전 번영했던 시절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주인 잃은 허허벌 파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새싹이 움터서 민둥선을 메우듯이 새로운 견주들로 채워진다. 이때 새정정민 중에서 일부는 공생경과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재건해줄 성실한 약밀이지만 공격적이고 악랄한 병원균이 끼어들어올 수도 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이 시간이 흘러 녹음을 되찾을 무렵에 선량한 식물종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잡초가 무섭게 번성해 숲의 조경을 영구적으로 망치기도 한다. 장에서 CTP 실리가 기세를 잡았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CTP 실리에 관한 질환의 의미로 CDAD라고 한다. CDAD는 미국에서 해마다 약 1만 4천 명의 목숨을 빼앗는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병원균 감염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배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중에서 내성 때문에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는 환자는 별 방도 없이 하늘의 운명을 맞게 한다. CTP-실리의 병원에서 옮을 확률이 가장 높지만은 수영장이나 익히지 않은 채소, 애완동물 등 도처에 매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영장 물에 염소를 드럼통으로 불고 채소를 항균 세척제로 빡빡 닦아 씻고 애완동물에게 항생제를 잔뜩 먹이면 이 CTP-실리의 접근을 완전 봉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체 인구의 2에서 5% 정도는 자신도 모르게 뱃속에서 CTP-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안만 따지면 이 숫자가 20%로 올라가고 장기 요양시설에서는 CTP-실리의 보균자가 무려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즉 CDAD를 앓은 적이 없다고 해서 장에 CTP-실리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소리다. 보균자 대부분의 뱃속에는 CTP-실리애가 작은 말썽도 부리지 않고 아주 착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항생제를 투하하거나 해서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대혼란에 빠지면 CTP-실리애가 자신에게 유리해진 상황을 악용해 세력을 키우고 막강한 악한으로 돌변한다. 이렇게 서러워진 CTP-실리애는 극심한 설사와 장염증을 일으키며 어떤 치료도 듣지 않는다. 최근까지만 해도 재발성 CTP-실리애 감염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항생제를 쓰는 것뿐이었다. 이 방법은 용케 유익균들만 회생하기를 소망하며 숲에 다시 불을 놓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전략적인 문제점은 CTP-실리애가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난공불락의 포자라는 동편 상태의 동면 상태로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숨어지는 것이다. 포자는 끓이거나 구워서 발싹 말리거나 얼리거나 심지어 공기를 쫙 뺀 진공으로 만든 극한 상황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포자를 만드는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긴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포자로 변신해서 때를 노리던 그는 항생제 영향이 사라지면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말끔히 청소되어서 경쟁자는 없고 자원은 풍부한 새로운 장 환경에서는 발아한 포자가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간다. 그래서 CDAD 환자의 장미생물총에는 CTP-실리애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 병원균이 유익균 수백 종을 멸종시키고 그 자리를 점령해버린 것이다. CTP-실리애는 독소 합성을 지시하는 유전자를 여러 개 갖고 있다. CTP-실리애는 장내 개체수가 적을 때는 함부로 독소를 만들어내지 않고 몸을 살린다. 그러다가 집단이 적당히 커지면 그때서야 독소를 분비해서 장벽을 손상시키고 설사와 통증을 일으킨다. 현 시점에는 항생제가 소용없는 CTP-실리애 감염에 걸린 환자에게 제한할 만한 치료법이 별로 없다. 보통은 일단 항생제를 두고 보다가 다음번에 다른 항생제를 더 많이 투약하는 식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간다. CTP-실리애가 빨리 항복하고 유익균이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항생제 요법을 연달아 시도해도 효과가 없다면 스스로 감염균과 병든 장조직을 떼어내는 방법만 남는다. 수술이 확실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경과가 아무리 좋아도 평생 가는 후유증이 남는 까닭에 웬만해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미생물을 모조리 화형시키거나 장에 칼을 대어서 잘라내는 것 말고
건강한 미생물이 스스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바람직한 장미생물청 사회를 수복함으로써 CDP-실리아가 설 자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감염 증세를 잠재울 수가 있다면 그걸 해야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뭘 이식한다고? 201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이 여러 유익균을 섞은 혼합액이 자꾸 재발하는 CDP-실리아 감염의 악순환을 멈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무작위 배정, 대조 디자인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재발성 CDP-실리아의 감염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고 한 치료견에는 항생제, 다른 치료견에는 항생제와 함께 특별한 시술을 실시했다. 바로 대변을 이식하는 일명 박테리오 테라피 혹은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이다. 수술 내용은 간단하다. 이런 그대로 기증자가 대변을 제공하면 이것을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코로 삽입한 튜브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과 관장 혹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항문에서 대장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이다. 어느 방향으로 넣던 시술 전에 이식할 대변을 액화시켜 거르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액화시킨다는 것은 별게 아니고 분쇄기로 곱게 간다는 의미다. 보통 사람이라는 설명만 들어도 구역질나는 수술이지만 생사의 기록이 있는 CDAD 환자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잠깐의 수치심성도는 기꺼이 참는 쪽을 택할 것이다. 네덜란드 연구진은 이미 항생제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환자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요건을 제한했다. 그렇게 선발된 연구 참가자들에게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을 1차로 실시했는데 완치율이 무려 81%나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서 항생제만 투여한 대조군에서는 완치율이 31%에 머물렀다. 뒤이어 1차 치료 시 완치되지 않은 나머지 참가자 19%에게 2차 시술을 실시하자 누적한 완치율이 94%로 껑충 올라갔다. 이것은 연구진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서둘러 마무리한 뒤에 대조군 참가자들에게도 같은 시술을 해줄 정도로 놀라운 성공률이었다. 이렇듯 건강한 장미생물종을 다시 심어주는 무식한 전략이 대성공을 거둠에 따라 대변 미생물 이식수술은 혐오 대상이 아니라 환자들의 고민을 당기는 매력적인 치료법으로 환골탈태했다.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의 효과를 증명한 이 임상 연구가 이 수술의 인지도를 확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 시술이 시행된 것은 50년이 넘는다. 1958년 덴버 종합병원의 외과장 벤저먼 대변 관장은 임학성 결장염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뿐만 아니라 소유과학 분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대변 미생물을 이식해서 아픈 동물을 치료했다. 어떨 때는 동물종이 달라도 이런 대변 미생물 교환이 치료에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대변 자체를 약으로 쓴 역사는 이보다도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4세기부터 중증 설사를 대변을 묽게 탄 음료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 물약을 황차라고 불렀다고 한다. 2013년 네덜란드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자 학계는 순식간에 떠들썩해졌다. 장미생물종을 이식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통하는 문을 여는 도박과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수술로 장미생물종을 복구하면 질병이 호전된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현재 우리에게서는 이 단순 무식한 전략이 질병을 어느 정도나 낫게 하는지 혹은 완치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현재 대변 이식 수술의 질병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 중인 임사 연구는 40건이 넘는다. 여기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을 겨냥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관건은 이 수술이 CDAD 말고 다른 질병들도 고칠 수 있는 거다. 또한 이 시술이 CDP-실리아 박멸의 특별한 특효인 이유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항생제가 군집 저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CDP-실리아가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부터 알아야 한다.